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마지막 전력 질주 파이널 갤럽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고려를 들어가는데요. 고려는 4개의 강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인 6강부터 7강까지 고려의 정치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8강은 고려의 경제와 사회를, 그리고 마지막 9강은 고려의 문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려 정치의 첫 시간으로서 고려 건국부터 해서 후삼국 통일, 그리고 고려 초기 군주의 활동, 그리고 통치체제까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멋지게 한번 가볼까요? 자, 출발합니다. 자, 제일 먼저, 고려의 후삼국 통일부터 먼저 보셔야겠죠? 궁예는 901년에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904년에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면서 이때부터 궁예는 연호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태라고 하는 연호를 씁니다. 그리고 1년 후인 905년에는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면서 이때 1년 만에 연호를 바꿔요. 어떤 연호를 쓰냐면 성책이라고 하는 연호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11년에 나라 이름을 한 번 더 바꾸면서 태봉으로 하면서 이것을 기념해서 또 연호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연호는 4글자예요. 4글자. 수덕만세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 그리고 914년에는 대대적인 정치 개편을 하면서 역시 그것을 기념해서 또 새로운 시대다라고 해가지고 연호를 또 한 번 바꿉니다. 그게 바로 정계예요. 그래서 궁예는 무려 연호를 4개나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궁예는 연호를 무성하게 수정했다. 궁예는 연호를 무성하게 수정했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궁예는 연호는 정계고, 그리고 국호는 태봉이고, 그리고 수도는 철원. 철원에서 결국 궁예는 죽죠. 여러분, 궁예는 누가 죽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바로 왕건이죠. 이 태봉의 신하들이 918년에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궁예를 제거하면서 이 정변의 주동자가 새롭게 왕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왕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18년에 왕건이 즉위하고 나라를 고려로 하면서 자기 또 나름대로 자기의 연호를 쓰겠죠. 그 왕건의 연호는 이름이 뭐냐? 천수라는 겁니다. 천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퀴즈 한번 낼까요? 천통은 누구의 연호죠? 그것은 발해의 건국자인 고왕 대조영의 연호죠. 아, 그러므로 발해의 대조영의 연호인 천통하고 왕건의 연호인 천수,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그리고 나서 왕건은 1년 후에 919년에 바로 수도를 철원에서 바로 송악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를 처음에 딱 건국을 했을 때는 어디에서 건국을 했냐면 철원에서 일단 건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도 준비를 해가지고 1년 후에, 건국 1년 후에 천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고려가 스타트하게 되는데 고려 남쪽에 두 나라가 여전히 있었죠. 바로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와 망해가는 신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발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해의 멸망은 926년이기 때문에 고려 건국한 다음부터 발해 멸망할 때까지 8년간 잠깐 남쪽에 고려 있고 북쪽에 발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해가 바로 야율 아보기가 이끄는 거란족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발해가 926년에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해 멸망한 다음부터는 이 고려 위쪽은 다 거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게 바로 후삼국인데 신라는 망해가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다시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고려 대 후백제의 경쟁, 이렇게 2파전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와 후백제의 전투는 되게 많은데 운명을 가르는 대규모의 전투는 두 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의 전투에서 이 두 나라는 승리를 한 번씩 나눠 가져요. 자, 보시겠습니다. 927년에 공산전투. 여기는 지금 현재 대구 팔공산이에요.
팔공산에서 큰 전투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는 누가 이기느냐? 후백제가 먼저 이깁니다. 후백제가 먼저 이기고 3년 후인 930년에 고창전투 경북 안동이에요. 경북 안동의 고창전투에서는 고려가 서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려가 이깁니다. 그래서 대세가 고려로 기울면서 그 다음부터는 고려가 계속 주도권을 잡으면서 결국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이 발해 멸망한 다음에 발해의 마지막 군주는 15대 대인선이에요. 대인선. 애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대인선이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발해 그 군주였던 대인선은 이 발해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발해 왕자인 대광현이 발해 부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후발해라든지 또 정한국이라고 하는 여러 발해 부운동의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발해 부운동은 누구한테 진압을 당할까요? 그렇습니다. 거란한테 진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934년에 발해 왕자, 방금 여러분 대 누구라 그랬죠? 대광현이 바로 고려 왕건한테 귀순을 해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견훤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견훤의 장남 신검이 아버지인 견훤을 가둬요.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딱 가두면서 자기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를 금산사에 가두면서 바로 후백제 제2대 군주로 즉위합니다. 그래서 견훤이 금산사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구금되어 있다가 금산사를 탈출을 해서 평생의 자기의 경쟁자, 숙적이었던 왕건한테로 망명을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보시는 것처럼 대건 귀순하고 견훤도 왕건한테 망명을 해오자 대세가 고려 쪽으로 점점 기우니까 신라의 마지막 왕인 바로 경순왕이 바로 고려한테 항복을 딱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는 같은데 견훤의 망명이 조금 먼저고 경순왕이 이끄는 신라의 항복이 조금 나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대광현, 견훤, 경순왕의 순서로 고려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고려와 후백제가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936년 지금의 경북 구미시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선산 1, 2천 전투에서 왕건이 이끄는 고려 군대가 신검의 후백제를 바로 대파하면서 격파하면서 후백제는 멸망하고 결국 후백제의 멸망으로 후삼국 통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고려시대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거란을 왕건은 굉장히 적대시했어요.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해서 고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구려를 계승한 또 하나의 나라가 발해였죠. 그래서 발해를 형제의 나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형제의 나라를 멸망시킨 민족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거란이죠. 그래서 이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이 또 요예요. 그래서 이 요 나라를 적대시하면서 이 왕건은 바로 당시 고려의 영토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거란을 적대시하면서 북진 정책을 취해가지고 영토를 넓힙니다. 영토를 이렇게 넓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동강에서 청천강으로 넓히고요. 그리고 원산만에서 영흥만까지 이렇게 영토를 넓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고려의 영토가 이제 청천강 영흥만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려의 군주를 한번 초기의 군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어요? 자, 초기의 군주 1대부터 8대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려 군주계보 알고 계시죠? 외우고 계시죠?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이렇게 순서대로 고려 군주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가 됐건 간에 이렇게 왕이 한꺼번에 등장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일관된 출제의 포인트는 구별입니다. 구별.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건, 아무튼 어떤 항목이 딱 나왔을 때 그게 어느 왕 거냐, 그게 누구 거냐 라는 것만 여러분 잘 분류를 해 놓으시면 이 부분은 안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러고 있을 때 내가 탁 집어넣을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쌤이 무순서로 퀴즈를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자마자 바로 딱 답이 나올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 구별이 중요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시성전시과 여러분 누굽니까? 경종. 네. 그리고 왕귀의 난 어느 왕 때? 혜종 때 있었다. 자, 그리고 개정전시과 여러분 어느 왕 때? 목종. 네. 그리고 백관의 공복 제정 자단 비록 누굽니까 여러분? 광종. 그리고 거란 침입에 대비해서 청천강 유역에 광군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 광군을 지휘하는 지휘본부인 광군사는 개경에 둔 왕 여러분 누굽니까? 정종이다. 그리고 귀주대첩. 귀주대첩은 거란 3차 침입이죠. 여러분 거란 1차는 성종이고 거란 2차하고 3차는 모두 현종 아니겠습니까? 3차 침입 당시에 귀주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당시에 왕은 당연히 현종이 되겠다. 그리고 시무 28조를 최승로로부터 제출을 받은 보고서인 시무 28조를 받은 왕은 여러분 6대 군주 성종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사신관제도 태조 왕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신 이 8명의 군주 가운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통치체제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어요. 자, 태조 왕건 호족의 딸과 정략 결혼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혼인 정책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공신한테 수조지를 지급했어요. 상으로 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역할, 기여도에 따라서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해준 수주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역분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역할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해준 바로 공의 크기에 따라서 분배해준 수조지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역분전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네 고향은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호족들을 바로 태조가 중앙정치로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중앙에서 살게 하는데 그 호족은 각자 자기의 근거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지, 자기의 근거지, 현재 중앙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호족한테 자기의 근거지가 되는 고향의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그거를 뭐라 그러죠? 무슨 관리라 그러죠? 사심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심관이라고 하는 이런 관직을 중앙에 현재 관리인 바로 그 호족한테 사심관이라는 관직을 준 거죠. 겸임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호족의 아들을 인질로 삼는 바로 이러한 제도, 이것을 바로 기인제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인질제도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미 있었죠. 여러분 통일신라의 인질제도에 무슨 제도를 계승했다? 상수리 제도를 계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빈민구율제도로서 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백성들한테 가난한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주는 창고가 까만색이었대요. 아, 그래서 이 창고를 뭐라 그랬냐면 흑창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94년 고구려 이 왕의 여러분 누굽니까? 국상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서 바로 고구려의 고국천왕에 실시했었던 고구려의 무엇을 계승한 거죠? 진대법을 계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왕 하고 있죠?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태조 왕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영토 확장해가지고 바로 북진 정책했죠. 그래서 아까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었는데 바로 북진 정책 해가지고 서경을 중시하면서 북진 정책을 해가지고 바로 무슨 강에서 무슨 만으로 넓혔다? 청천강에서 영흥만으로 넓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을 하면서 자, 이거 무슨 교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란 사신들을 모두 고구려를 방문을 한 거란 사신을 모두 섬으로 유배 보내고 이 거란 사신이 왕건한테 바치려고 이 거란에서 이 가져온 선물 낙타 50마리를 바로 이 개경에 바로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죠. 이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에다가 낙타 50마리를 묶어놓고 굶겨 죽였대요. 그거를 바로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유언으로서 여러분 무슨 10조? 후뇨 10조를 또 남기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태조 왕건의 업적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4대 군주인 광종이 없죠. 네, 강력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쓴 왕이 되겠죠. 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평민으로 해방시키는 네, 바로 노비 안건법. 그리고 네, 최초의 관리 채용 시험인 네, 바로 958년 네, 바로 무슨 제를 실시했다? 그렇습니다. 과거제를 실시했죠. 네, 그리고 이 과거제는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했고, 네, 여러분 이 노비 안도법과 과거제는 모두 공신과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약화시켜서 바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러한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호족과 공신들은 여기에 반발했겠죠. 이러한 호족과 공신 세력을 여러분 우대했을까요? 숙청했을까요? 반발하는 호족 세력을 이들을 모두 숙청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정해준 광복만 입고 다녀. 자단 비녹의 유니폼, 관리의 유니폼, 뭐라 그럽니까? 관복이라고도 하고, 네, 또 공복이라고도 하죠. 네, 공복을 지정했다. 자단 비녹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쭤볼까요? 여러분, 백제 고이왕이 네, 바로 설치한 공복은 여러분 어떤 색깔이었죠? 자비청. 그리고 신라의 버풍왕은 여러분 공복 제정할 때 네 개의 컬러였죠. 네, 버풍왕은 뭐였습니까? 자비청황이었죠. 그리고 네, 광종은 자단비녹이라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계속 보시고, 네.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네, 연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광덕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다가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삼국가 고려 초기의 이 시기, 그러니까 광종 때까지는 당시 중국은 5대 10국이라고 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예, 바로 이 광종의 재위 시기에 960년에 송나라가 네, 바로 이 5대 10국을 네, 건국을 해가지고 5대 10국을 점점 통일해 가면서 중원의 새로운 그런 어떤 패자로 네, 바로 네, 등장을 하게 되자 이 고려의 광종은 송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네, 가지기 위해서 그 이후에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버리고 네, 송나라 황제의 연호를 쓰면서 새로운 송나라의 좋은 외교 관계를 네, 바로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광덕과 준풍은 광종의 연호가 되겠고요. 네, 우리 아까 공부했다시피 네, 태조 왕건의 연호는 여러분 뭐죠? 천수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 보실까요? 네, 빈민을 구제하는 보. 네, 이거 무슨 보입니까? 빈민의 가난한 백성들의 위태로움을 구제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 네, 네, 무슨 보냐면 네, 빈민들의 위태로움을 구제하는 보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제의보라고 하지요. 네. 불교를 장려해서 네, 균여로 하여금 네, 바로 네, 무슨 절을 창건하게 하냐면 여러분 무슨 절입니까? 귀법사를 창건하게 하지요. 네, 바로 이와 같은 활동이 바로 광종의 업적이 되겠고, 네, 자, 그 다음으로 성종 보시겠습니다. 네, 시무이시 8조. 여러분 이거 누가 성종한테 제출한 네, 보고서죠? 그렇습니다. 최승로죠. 네, 자, 그래서 시무이시 8조 가운데에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하자라고 한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네, 수용이 되면서 유교 정치 이념이 확립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중앙정치 네, 몇 부입니까? 발해는 3성 6부였죠. 그런데 네, 예, 고려는 네, 2성 6부 체제. 네, 자, 그리고 목은 광역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당시 이 광역시라고 부를 수 있는 12개에다가 바로 목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성종 때에는 이게 몇 목이 되냐면 12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현종 때로 가게 되면요 8목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성종 때는 12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목마다 목사라고 하는 지방관을 파견을 한 것이 네, 바로 네, 성종 때 최초의 지방관 파견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네, 교육기관으로서 네, 중앙에는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하고 그리고 지방에는 네, 향교, 처음에는 향학이라고 했다가 명칭이 향교가 되지요. 네, 자, 이러한 교육기관도 설치했습니다. 자, 다음 향리제도 시행하고요. 네, 그리고 의창. 여러분 고려 태조 왕건이 백성들한테 네, 이 곡식을 빌려주는 창고는 흑창이었죠. 그 흑창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의창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당연히 네, 뭐 하는 곳이죠? 이곳은 그렇죠. 빈민을 구제하는 곳이죠. 네, 가난한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네, 추수 끝난 다음에 다시 돌려받는 네, 도와주는 빈민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네, 창고이자 네, 그리고 이 의창이 가지고 있는 제도였죠. 네,
자, 그리고 이것은 전국 9년에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상평창. 이 상평창은 고가, 즉 물가를 조절하는, 네, 곡식의 가격을 조절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전국 9년은 아니고 이렇게, 네, 양경, 개경하고 서경 이렇게 두 군데 하고 그리고 12목에 바로 이와 같은 상평창이 설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고려의 통치제, 중앙정치, 지방행정, 군사제도, 관리등용제도 이렇게, 네,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앙정치부터 먼저 보시면, 네, 중앙정치는 여러분 몇 성 몇 부제? 2성 6부제. 네, 그래서, 네, 두 개의 성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고 2성 6부는 그리고 성종 때, 네, 바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성은 정책을 제정을 하는, 네, 바로 중서문화성과 이 중서문화성에서 정책을 제정해가지고 이 완성이 된 정책을 바로 실천을 하는 성으로, 네, 바로 옮기게 되는 거죠. 네, 전달을 하면 바로 이 성이 이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정책 시행하는 성은 무슨 성이라 그러느냐? 상서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서성은 정책의 성격별로 각각의 일을 전담을 하는 6개의, 네, 하위 관청으로, 네, 이 정책을, 네, 넘겨줘서 정책 시행을, 네, 바로 집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보시겠습니다. 우선, 네, 총괄 업무 그리고, 네, 관리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그 상서성 아래 하위 부서를 다 부라고 하는데 이 부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 이부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군사를 담당하는 부는 병사병자를 써서, 네, 병부라고 하고, 그리고 국가의 돈 관리를 여러분 우리 두 글자로 재정이라 그러죠. 국가의 돈 관리, 세금을 걷고 그리고 그 걷은 세금을, 네, 그 돈을, 네, 알맞게 여러 용도로 지출하는 거, 국가의 돈 관리를 한마디로 재산과 관련된 정치다라고 해서 재정이라고 하는데 이 재정을 담당하는 부는 호부, 네, 그리고, 네, 법률과 형벌을 담당하는 부는 이 형자를 써서 형부, 그리고 국가 의례를 담당하면 국가 의례가 두음법칙이 되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예부가 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 토목을 이런 공사를 담당하면, 네, 공부, 이렇게 6개의 부가 바로, 네, 행정을, 네, 담당하는, 네,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고려의 중앙정치인 이성육부가 되겠고요. 이성육부 말고 또 중요한 그 관청들이 있죠. 네, 잠깐만 보시면 군사 기밀과 왕명을 전달하는 무순원, 중추원이 있었고, 네, 그리고, 네, 관리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어사대, 네, 그리고, 네, 그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삼사와 같은 또 중요한, 네, 중앙정치의 기관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이제 관리들을 조금만 더, 네, 한번 구성원들을 한번, 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관청인 중서문화성은 1품부터 2품까지 최고의 관리, 중서문화성의 관리 가운데 최고의 관리를 뭐라 그랬냐면 재상인 신하다라고 해서 이들을 재신이라 그랬고요. 3품 이하의 관리들은 뭐라 그랬냐면 낭사라고 했습니다. 낭사는 주로 왕한테 간언, 즉 충고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낭사들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간관, 간언을 하는 관리다라고 해서 간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중서문화성은 재신과 낭사로 구성이 되는데, 그런데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 아까 우리 뭐라 그랬었죠? 그 기구는 어사대라고 했었죠. 네, 이 어사대의 관리들을 뭐라 그랬냐면 대관, 어사대의 관리다라고 해서 대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구성원인 낭사, 이 간관들하고 어사대의 대관들이 또 모여가지고 별도의, 네, 기구를 또 하나 구성을 했는데 이 대관의 대자하고 간관의 간자를 합쳐가지고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대간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간은 주로 3가지의 일을 했어요. 네, 정책을 바로, 네, 동의하는, 이 서경은 사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동의를 해야 사인을 하겠죠. 그래서, 네, 어떤 정책을, 네, 바로 동의하는 서경권, 네, 그리고, 네, 어떤 정책이 자기의 정치념에 안 맞아요. 그러면 정을 하는 겁니다. 시행을 안 하고 버티는 거죠. 그걸 바로 봉박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이 간쟁, 네, 왕하고 끊임없이, 네, 바로 간언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 이런 간쟁, 이렇게 3개의 기능을 맡아서 한 게 바로 대간입니다. 자, 그리고, 네, 중추원은 아까 우리 군사 기밀과 왕명 전달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 중추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군사 기밀과 왕명 전달을 함께 다 한 게 아니라 이게 품계에 따라서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이 신하들과 그리고 왕명 전달을 담당하는 신하들로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최고의 그 신하, 최고의 관리는 1품부터 2품까지의 이 관리는 뭐라 그랬냐면 추밀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왕명 전달을, 왕명 출납을 담당을 하는 중추원의 관리는 뭐라 그랬냐면 3품의 관리인데요. 승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품부터 2품까지 추밀이 군사기밀을 담당하고 그리고 3품의 승선이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이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1품부터 2품까지 신하로서 중서문화성에 속한 신하는 제신이라고 그랬고요. 중추원에 속한 신하는 추밀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들이 고려의 최고의 신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고려의 최고 귀족들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바로 이들이 이렇게 샥 모여가지고 귀족회의를 했는데 앞에 제자, 추자를 따가지고 제추회의라고도 했고요. 제추회의라고도 했고 이들은 모여서 회의하는 주제에 따라서 두 종류로 또 이름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군사 문제를 담당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정책, 제도에 대해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해서 논의할 때 부르는 귀족회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군사 문제를 논의할 때는 도병마사라고 했고요. 제도, 또 이 법률을 논의할 때에는 식목도감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지방행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이성육부라고 하는 중앙정치를 확립을 하고요. 지방행정을 처음으로 확립은 아니고 시작을 한 왕은 우리 알다시피 어느 왕입니까? 성종이고요. 그래서 성종 때 시작이 된 지방행정이 어느 왕 때 완성이 되느냐, 바로 확립이 된 것은 바로 성종 이후에 바로 현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성종 때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 성종 때 처음으로 시작한 이 지방행정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었죠, 여러분. 광역시가 뭐였다? 목이었고 그 목은 성종 때에는 몇 개였다? 12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 12목이고 그리고 이 각각의 12목에 바로 지방관인 누구를 파견했냐면 목사라고 하는 지방관을 파견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종 때 스타트한 지방행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현종 때 지방행정이 드디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경기, 오도, 양계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개경, 고려의 수도 개경, 이 개경 근처를 개경을 포함한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뭐라 그랬냐면 여기를 바로 경기라고 한 겁니다. 수도, 경은 수도 서울 경자예요. 수도 근처. 수도 부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라고 하는 개경을 포함해서 바로 이 개경을 지키는 특별한 특혜를 받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 국경선 부근에 바로 이렇게 두 개의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거란족을 막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 개하고 그리고 이 여진족을 막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러한 군사 지역의 개가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서북 쪽에 있는 개를 서북개라고 했고요. 줄여서 북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북 쪽에 있는 개는 동북개라 그랬는데 북자를 줄여서 또 동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지역은 북개와 동개 이렇게 두 개의 개여서 이 두 개의 개를 양개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개 속에는 군사기지가 있었어요. 군사기지. 바로 이와 같은 군사기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군사기지를 이러한 점을 뭐라고 불렀느냐? 진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진이라는 글자는 우리 한국사에서 어느 시대가 됐건 간에 바로 국방을 담당하는 방어를 담당하는 군사기지를 진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통일신라 시대도 썼고 진은 삼국시대도 썼고 조선시대도 진이라고 하는 군사기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828년에 바로 장보고가 당시 통일신라의 흥덕왕한테 허락받아서 돈 받고 군사 받고 해가지고 전남 완도에다가 설치한 해상기지 이름이 뭐니까 무슨 진이죠? 청해진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시대나 진은 군사기지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글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여러분
이 왜군들이 제일 먼저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함락된 곳이 여러분 부산을 지키는 진이 무슨 진이죠? 부산진 함락. 거기서부터가 이제 임진왜란 시작 아니겠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부산진 첨사 정발 바로 전사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하지 공부 알고 계시죠? 자 아무튼 여러분 진. 그래서 진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군사 방어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북계에는 총사령관으로서 서북면 병마사를 파견을 하고 동계에는 역시 동북면 병마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계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이 안쪽에는 5개의 일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로 오늘날의 황해도 지역에 해당하는 서해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해당하는 교주도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바로 양광도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거의 일치합니다. 물론 조금은 다르지만은 자 이렇게 5개의 일반 행정구역 양계가 군사 일을 담당해 주니까요. 이 5개의 도는 일반 행정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 5개의 도를 바로 오도라고 하고 이 오도에는 누구를 파견을 했느냐? 안찰사라고 하는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조선하고 헷갈려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고려의 5도의 지방관은 안찰사, 임기 6개월에 그리고 조선은 조선 8도잖아요. 조선 8도에 바로 파견한 지방관은 바로 관찰사, 임기 1년에 관찰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고려는 안찰사, 조선은 관찰사.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경기 양계 5도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지방행정이다라는 겁니다. 도를 조금 더 가보도록 할까요? 도도 굉장히 넓으니까 이 도를 잘게 나누면은 여러 개의 바로 땅 조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주, 군, 현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무슨 주, 무슨 군, 무슨 현 이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주군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력의 차이예요. 좀 더 중요하면 주, 그 다음이면 군, 그 다음이면 현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주건 군이건 현이건 간에 그냥 한꺼번에 부를 때는 그냥 군현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통칭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고려는 조선만큼 지방 통제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 모든 군현에 이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이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을 한 군현이 있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군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2개예요. 지방관이 있으면 여러분 중요하니까 지방관이 있겠죠. 지방관이 있는 군현은 그냥 주현 그리고 지방관이 없는 군현은 주현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속현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현과 속현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의 유무? 지방관의 유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주현하고 속현 가운데 뭐가 더 많았을까요? 주현이 1개면 속현은 대략 5개 정도 평균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현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지방관이 없는 군현이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조선으로 가게 되면 아무리 세력이 약한 군현에도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다 파견하게 되면서 주현과 속현의 구별이 조선시대에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서 바로 이 특수라고 하는 말은 불이익을 받는 곳을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개경 부근의 경기는 특혜를 받는 개경을 포함한 바로 그 지역을 지키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그런 어떤 지역이었고 여기에 특수는 불이익 좀 더 과중한 세금과 좀 더 힘들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특수행정구역으로서 뭐가 있었느냐? 향부곡 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향과 부곡은 이미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미 있었고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고려시대에 비로소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향과 부곡은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고요.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는 뭐 하느냐면 수공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미리 예습입니다. 향부곡소는 조선시대는 없어집니다. 이러한 특수행정구역이 규모가 클 경우에는 아예 그 특수행정구역을 하나의 일반 군현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군현에 붙여버려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네, 이러한 특수행정구역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렸고, 네. 자, 그런데 이 향부곡 소와 같은 이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불이익을 받는 뭐였다? 네, 양민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려시대에는 평민을 양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들이 노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천민은 아니었고, 네, 양민인데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불이익을 받는 양민들이었다라는 걸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군사제도 보실까요? 네. 자, 고려의 중앙군은 왕실을 호위하는 이군과, 그러니까 궁궐을 지킨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수도 방어하면서도 국경도 방어하는 유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꼭 여러분 느낌상 이군이 중앙군이고 유기가 지방군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군과 유기는 모두 중앙군이에요. 모두 중앙군. 그리고 지방군은 따로 있는데, 바로 양계의 주둔. 여러분 아까 양계 군사기지가 뭐였죠? 진이었죠. 그래서 진에 주둔하는 군대는 주진군이라고 그랬고요. 언제나 쳐들어올 때를 대비하게 됐기 때문에 이 주진군은 언제나 준비가 된 상비군이었습니다. 예비군 아니었어요. 언제나 바로 쳐들어올 준비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있는 상비군이었고, 그리고 이 양계의 보호를 받는 오도의 군현 속에 있는 바로 군현에 주둔하는 바로 군대는 주현군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현군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유사시에 그때 이제 모이는 예비군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군 결기를 조금 더 보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가 개경이고 이 개경 속에 바로 왕이 살았던 왕궁 만월대가 바로 여기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왕궁을 지키는 중앙군하고 그리고 개경을 통째로 지키는 중앙군, 아까 쌤이 구별을 드렸었죠. 왕궁을 지키면 바로 뭐냐? 바로 응양군과 용호군이라고 하는 이군이고요. 그리고 개경을 통째로 지키면 바로 이들은 유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위, 신호위, 흥위, 금호위, 천우위, 간문이 이렇게 6개의 군대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자, 이 6개의 위 가운데에서 도성문, 문을 감독하는 위는 무슨 위일까요? 여러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감독하는 위는 여러분 뭐다? 간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성문 감독하는 바로 군대가 바로 간문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천우위는 1000마리의 소라는 뜻입니다. 되게 웅장하고 멋있겠죠? 아, 그래서 이 천우위는 의장대예요. 의장대. 그래서 왕실도 국왕이 행차할 때 국왕을 보호하면서 또 의장대의 기능을 했고요. 그리고 금호위는 경찰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의 치안 업무를 담당을 하는 바로 이와 같은 군대가 바로 금호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3개, 좌신흥 이렇게 3개는 개경도 지키면서 또 이들이 정의의 중앙군이었기 때문에 국경이 중요하니까요. 국경으로 또 파견 나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관리 등용, 마지막 통치체제가운데에서 마지막인 관리 등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관리 등용 체제는 일단 과거제 우리 공부했죠. 958년 광종이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 과거제는 크게 세 종류. 문관을 선발을 하는 문과, 그리고 이 문과는 논술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술과, 논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교 경전에 아무튼 경전에 얼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일종의 암기력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유교 경전의 이해도를 물어보는 명경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승직자, 고려는 불교국가였기 때문에 국가 공인 승직자를 선발을 하는 승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정선과 선종선, 이렇게 교정승려는 교정선, 그리고 선종승려는 선종선을 뽑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기술관을 선발을 하는 잡과,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과거제는 대체로 문승잡이죠. 문승잡. 그런데 고려는 귀족사회였기 때문에 고려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려까지 귀족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문의 영광으로 그냥 시험 안 보고 무시험으로 그냥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음서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서제는 시험 안 보고 관리 등용되는 건데 특혜였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무나 음서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들이 음서 혜택을 받았는데 누구냐? 일단 여러분 공신, 그리고 종실은 왕족을 말해요.
그리고 고려 시대는 여러분 몇 품 이상의 관리를 귀족이라고 불렀냐면 여러분 보자마자 딱 외우십시오. 몇 품 이상 관리? 5품. 고려 시대에는 5품 이상을 바로 귀족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공신, 종실, 5품 이상 관리의 어떤 사람들이냐? 자손, 제서, 질. 이와 같은 자손, 제서, 질이 바로 음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계 후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조카, 자기 직계가 아니라 방계, 사위, 뭐 이런 사람한테까지도 주는 굉장히 방대한 범위의 이런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 바로 음서제였다라는 겁니다. 고려는 귀족 사회였던 만큼 자기 능력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자기 출신 가문, 어느 가문 출신이냐가 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과거제하고 음서제는 인원수와 중요성에서 봤을 때 고려의 과거제는 2년에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년시 2년에 한 번 아니면은 식년시 3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음서제는 매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더 인원이 더 많았을까요? 음서제가 더 많았고 그리고 음서제로 관리가 되는 사람이 더 많았고 중요성 또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오른 그런 어떤 귀족은 승진도 잘 되는데 과거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인원수와 중요성에서 바로 압도적으로 음서제가 좀 더 우세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선시대는 이제 고려까지 고려까지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조선은 고려하고는 다르게 좀 더 능력이 중시가 되면서 이 부등호가 음서제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되는 그런 또 양상을 보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제6강에서는 고려의 건국부터 해서 통치체제까지 깔끔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려 정치를 후반부를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제6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